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12억 인구의 인도 시장 진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에서 자동차에 이어 건설 철도 분야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인도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현재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디젤을 연료로 활용하는 SUV 차량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차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인도에서 자동차에 이어 건설과 철도 분야 사업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자동차 사업뿐 아니라 건설 철도 차량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철도 산업 분야에서 2001년 델리 메트로 전동차 한 기 수주를 시작으로 방가루 메트로, 하이데라바드 메트로 전동차 수주 등 현재까지 1,300여 량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도 교량, 항만, 발전소 등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등 인도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간시설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롯데의 현지 사업 현황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는 모디 총리의 경기 부흥 정책으로 해마다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롯데는 현재 다양한 현지 투자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그룹은 1990년대 말 롯데제과의 제품 수출로 인도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롯데제과는 2004년 현지 제과업체인 페리스사를 인수해 국내 식품업 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2010년에는 첸나이 지역에 초코파이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세웠고 현재 델리 지역에 새 초코파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7월쯤 완공되면 롯데제과는 12억 인구의 인도 남북에 초코파이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12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명의 도용이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는 예방장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올 12월부터 허용키로 했습니다. 즉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만 계좌를 개설하던 것에서 얼굴을 안 보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범죄 악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같은 의심 직업군 고객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입니다.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자나 외국인, 법인 등 자금 세탁 고위험 고객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군에 대한 사고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군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실명 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걸 통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감원은 대면 실명 확인 외에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상 거래로 간주해 곧바로 확인 절차에 착수하는 식입니다. 자금 세탁 거래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자금 거래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실명 확인을 더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맞춰 실명 확인 방식을 다양화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금감원이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심사를 더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증권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 제한폭을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제한폭 확대는 유가증권 시장으로는 1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보경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침내 가격 제한폭 확대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지난 1998년 12월에 바뀌었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2005년에 지금의 상하 15% 제한폭으로 바뀐 이후에 유지가 됐던 건데요. 이제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거래소 브리핑에 다녀왔는데요. 거래소는 다음 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현행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이 시장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의 이규현 상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해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가 되고 유동성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결국 이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업계에서는 유동성 증대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소위 작전주라고 하죠.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 조정이 어려워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석 효과라고 해서 가격 제한폭에 근접할수록 가격 제한폭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을 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그동안 상한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서 손쉽게 이용이 됐는데요. 앞으로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자석 효과 영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불공정 거래가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인데요. 반면에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개인 투자자가 많은 중소형주들의 변동성 확대거든요.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공매도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이 돼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갚아서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개인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가격 제한폭이 30%로 커질 경우에 개인의 피해가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짜 백수호 파동으로 논란이 된 내추럴 엔도텍 사태를 비롯해 정치 테마주 등 묻지마 급등락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 같은 우려가 큽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추가하고 랜덤 핸드 개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제도 강화 등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단기적으로 개인 수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려워하는 심리가 진정된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제한폭 확대가 주로 중소형 개별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므로 이번 제도 개편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은 가격 제한폭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코스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개별 종목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실적에 관련 없이 무분별하게 오른 테마 위주의 종목은 회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코스닥 소형주에 몰려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업 실적과 펀더멘탈에 관련된 건전한 투자가 네, 가격 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장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공원배 연구원의 인터뷰가 있었죠.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의 말처럼 미확인 정보들이 많은 개별 종목 위주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종목 투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겠는데요. 차트를 보고 혹은 소문에 휩쓸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석적인 방법으로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준비가 미흡하신 분들은 ELS나 펀드와 같이 간접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인가했습니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합류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작업이 비로소 끝난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요금제 구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통신사별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요금제별 차이점을 한지희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오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통화는 마음껏 쓰고 데이터는 평소 쓰는 양만큼만 고를 수 있게 한 요금제입니다. 데이터보다 상대적으로 음성통화를 많이 쓰는 영업사원이나 택배기사와 같은 소비자들은 이제 굳이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통 3사별 데이터 요금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무선 통화 무료 여부입니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는 최저 2만 원대부터 모든 요금제 구간에 유선과 무선 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KT는 4만 원대 요금제까지 무선 통화만 무제한이고 5만 원대 요금제부터 유무선이 모두 포함됩니다. LG유플러스는 모든 구간에서 무선 통화만 무제한 제공합니다. 데이터 제공량은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이통 3사 모두 300MB를 제공합니다. 다만 좀 더 높은 요금제부터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제공량이 경쟁사 대비 조금 높았습니다. 무제한 데이터의 경우 SK텔레콤은 6만 1,000원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5만 9,900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을 때 추가로 제공하는 데이터량은 KT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2월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밀당을 통해 전달에 남은 걸 쓰거나 다음 달 것을 끌어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썼을 때 그만큼의 데이터 양을 또 지급받을 수 있는 데이터 리필 쿠폰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요금제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쿠폰 1장, 가입한 지 1, 2년 된 가입자에게는 2장을 지급합니다. 부가 혜택으로는 데이터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IPTV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만 원대 요금제부터 모바일 IPTV 서비스 BTV를 기본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4만 9,900원대 요금제부터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디젤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연비의 수입 디젤 세단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레저 문화 확산으로 SUV 판매가 급증한 데 따른 건데요. 과거 승차감이 좋지 않은 공해 차량이라는 편견에 시달렸던 디젤차가 완성차 업계의 효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디젤을 연료로 활용하는 SUV와 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의 판매량이 급증한 데다 수입 디젤 세단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시장에서 팔린 디젤 차량은 총 14만 9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21.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분기 38.6%에서 올해 44.2%로 껑충 뛰어올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디젤 판매 비중은 2012년까지만 해도 3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40.7%를 나타내 처음으로 40% 벽을 넘어섰습니다. 디젤 차량의 인기는 현대차 투싼, 기아차의 소렌토, 르노 삼성의 QM3 등 SUV와 기아차 카니발 등 미니밴이 이끌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1분기 판매량 가운데 이들 SUV와 RV의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SUV의 판매 비중은 32%로 전통의 주력 판매 차급인 중형, 준중형 세단을 넘어섰습니다. 디젤차 시장 성장세에 각 업체들은 하반기 주력 차량에 대한 디젤 모델 출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쌍용차가 다음 달 티볼리 디젤 모델을 출시하는 데 이어 기아차가 신형 스포티지를, 한국 GM은 트랙스 디젤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1.7 디젤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할 예정이고 기아차도 오는 7월 출시되는 신형 K5에 디젤 모델을 포함시켰습니다. 디젤 엔진이 주류인 SUV 판매량이 통상 여름 휴가철이 낀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디젤차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이 올 들어 세계 부호 중에서 두 번째로 주식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미국 포브스 등에 따르면 서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은 연초 55억 달러에서 지난 18일 106억 3천만 달러로 93.2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부호 순위도 연초 185위에서 122위로 63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중국인 소비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액면 분할 열흘 만인 18일 40만 원대 고지에 올랐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 액면 분할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주식 자산 차이도 6억 5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세계 부호 중 연초 대비 주식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물은 홍콩 출신 부동산 재벌인 펜수퉁 골드인 파이낸셜 홀딩스 회장입니다. 펜 회장의 주식 자산은 86억 달러에서 278억 달러로 223.26% 늘었습니다. 순위도 상위 153위에서 2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 직접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 강화를 위해 1000명 수준의 배송 전담 직원 쿠팡맨을 7월까지 1800명으로 늘립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주문이 늘어 채용 사이트를 통해 채용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통신 판매 업체로선 이례적으로 지난해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여 명의 배송 직원이 1톤 트럭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지역에서 배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런 로켓 배송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한 택배업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달 16일 9,800원 미만 제품의 유료 배송은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9,800원 미만 제품에 대해 무료 배송하거나 민간 택배업체에 맡겨 배송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12,780세대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가 6,865호, 신혼부부가 4,915호, 대학생이 1,000호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만이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추가 모집부터는 70%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100만 원으로 남성 평균치 3,700만 원의 57.5%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취업 경험이 없는 20대에서 30대 실업자는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9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스코는 중간 배당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일 주주 명부를 폐쇄합니다. 기준일은 다음 달 30일입니다. 내추럴랜드텍이 오늘 13거래일 만에 반등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예보 찾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비가 조금 오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은 날씨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는 주로 북한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그중 일부가 남하해 내일 아침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기류에 따라 영향 지역이 유동적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황사에만 유의하신다면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아서 날씨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일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12에서 22도, 춘천 9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릉 13에서 20도, 울진 12에서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주, 부산 24도로 덥지 않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나날이 올라서 다가올 주말에는 최고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직까지 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에 짙게 깔렸던 안개가 저녁까지 남아있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퇴근길에 시야 확보에 주의하시면서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